자, 이제는 이제 138페이지에 있는 부정표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부정표현과 관련돼서 생각하면 되겠다. 여기서 하나만 더 아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요거 하나 기억으로 갑시다. 거기 보면 138페이지 보면 사동형과 피동형 있죠. 여러분들 약간 의문하는 사항 가운데 하나가 사동접사에도 이히 리기가 들어가 있고 피동접사에도 이히 리기가 들어가 있지. 선생님 나 헷갈려요. 어떨 때 사동접사고 어떨 때 피동접사인가? 저 헷갈린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구분한다? 딱 보니까 잘 봐봐. 밤이 새다가 밤을 새우다가 있습니다. 보여요? 자, 담배를 피다에 대해서 담배를 피우다 있죠.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돼. 흔히들 담배 피지 마. 담배 피지 마. 그런 경우가 있는데 틀린 표현이야. 담배를 피우지 마 그래야지. 피다는 자동사야. 따라서 뭐뭐를 태운다라고 할 때 타동사로서 목적어 요구되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다라고 해야지 피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또 마찬가지야. 밤을 새우다라고 해야지 밤을 갖다가 새지 마라면 틀려요. 밤을 새우지 마라 해야 맞는 표현이 된다. 자, 그거 있고 밑에 봐봐요. 자, 배다에 대해서 베이다가 있어요. 물론 깨치다에 대해서 깨우치다. 최근에 3년 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깨치다에 대해서 깨우치다가 사동사입니다. 깨치다에 대해서 깨우치다가 사동사. 자, 근데 수학의 원리를 스스로 깨치다 그래야지. 만약에 수학의 원리를 스스로 깨우치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더 깨우치게 만들어준 거지. 깨우치게 만들어준 것이 제 스스로란 말에 들어가 있을 때는 깨우치다를 쓸 수 없어요. 깨치다. 스스로란 말에 들어가 있으면 제 스스로 깨닫게 된 거니까 깨치다라고 해야 돼. 또 깨닫다. 깨다는 말은 깨치다는 말은 깨닫다와 같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앞에 스스로란 말이 들어가 있지. 스스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깨우치다를 쓰면 틀리게 되는 거야. 알겠죠? 깨치다. 이거는 어법상 관련돼서 시험에 잘 나와. 반면에 그 옆에는 대체적으로 잘못을 깨우쳐 주다 있지. 이거는 사동사야. 자, 근데 밑에 봐봐. 배다에 대해서 베이다. 별을 베다. 칼에 손이 베었다 있죠. 자, 차이점. 그 밑에 보면 또한 베다, 베이다. 냄새가 옷에 베다. 냄새가 옷에 베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대체적으로 피동적 인물로서 뭐 옷에 베어진다라고 하는 냄새가 베어질 수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작동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특별히 보면 위에 사동사와 피동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는 게 뭘까? 사동사는 타동사와 같은 구실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어가 요구된다는 점. 정리되나요? 똑같은 이가 들어가 있지만 베다에 대해서 베이다, 별을 베다, 칼에 손이 베이다 할 때는 목적 안 들어가 있지. 따라서 똑같은 이히 리기가 들어가 있지만 이때 이 리기가 사동접사인지 피동접사인지를 구별할 때는 뭐 한다? 사동접사와 피동접사를 구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다? 다 같이? 그렇죠. 목적어의 유무성. 뭐다 같이? 목적어의 유무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목적어의 유무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것만 잘 알면 되겠고요. 하나 더 한다면 이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뭐의 유무성을 통해서? 목적어의 유무성. 목적어가 있으면 뭐고? 사동접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접사로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다. 이거죠. 정리됐습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영희가 철수에게 힘차게 안겼다가 있고 영희가 철수에게 인형을 안겼다 있지. 각각 이 안겼다의 기본형은 어간에 담아 붙이면 되니까 접사까지가 어간으로 들어간다고 했지. 안 변하는 부분.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는 방법은 변화 여부지. 어간은 변하지 않고 어미는 변하는 거. 그래서 안기다. 이것도 기본형 뭐지? 안기다지. 그러죠? 그럼 이때가 사동접사고 이때가 피동접사이다. OX.
X라는 거죠. 왜? 여기가 뭐가 들어갔어? 목조가 들어가 있지. 목조가 들어갔을 때 이때 기가 사동접사라는 얘기야. 몇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아까 얘기했지. 수요동사. 주다, 받다, 들이다, 바치다, 삼다, 넣다, 얹다, 여기다, 간주하다. 다 몇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이때의 철수에게는 수의적 부사, 필수 부사, 생략할 수 없는 부사, 필수 부사다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때 이때는 뭐 부사, 철수에게라는 부사는 있지만 목적어 없지. 그러니까 이것은 피동접사, 피동접사가 결합된 거. 이거는 사동접사. 똑같은 기지만 틀리죠. 따라서 사동사는 뭐와 같은 구실을 한다? 타동사와 같은 구실을 한다. 타동사는 뭘 요구한다? 목적어를 요구한다. 따라서 사동사는 타동사와 같은 구실을 한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두면 되지. 알겠지? 예? 자, 우리 학생 생각해두면 되겠어요. 지금 뉴스 보니까 여기 미추홀? 요즘 뉴스 보니까 막 여기 막 서울 인천 쪽에 화요일 날인가 언제가 보니까 침수됐다.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더라고. 나도 여기에 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 그래서 어디서만 본 그런데 미추홀 뭐 이렇게 나오니까 저거 뭐 그거 학원 있는데 아니야 막 또 주한역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구나. 근데 어제 피해 없었어요? 여러분들 가는데 복잡하지 않았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여기도 나름대로 그 좀 이쪽 위가 좀 높은 지역이 있어서 빗물이 쏟아지면 이쪽이 좀 낮아서 이쪽이 좀 물이 고일 수 있는. 막 우리 해외에서만 봤어요. 뭐 보트 타고 도로에서 보트 타고 뭐 수영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해외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현실이 될 줄 몰랐어요. 막 유튜브에 보니까 막 수영하는, 물론 민폐죠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다 뭐 수영 목장까지 촬영해 있고 그 유튜브에 조회수 들리려고 했는지 몰라도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또 한 번은 안타까운 소식은 남매가 나가다가 맨홀 뚜껑이 열린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들어가다가 그만 빠져가지고 세상에 남자인 경우는 그로부터 빠진 곳으로부터 1.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고 그래가지고 아직 그 눈화는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얼마나 맨홀 뚜껑이 힘이 세자면 버스가 지나가는데 맨홀 뚜껑이 열린 모양이야. 거기서 물이 솟아 올랐나 봐. 그것이 버스 큰 버스 있잖아. 그걸 들더라고. 한 30cm인가 몇 cm 정도 들었다가 놓았어요. 그 현장 영상이 잡혔어요. 그렇게 세. 사람 정도는 어떻게 돼? 그 위로 가려가다 내가 만약에 맨홀 뚜껑 위에 받고 있는데 갑자기 마치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미국의 영웅들의 이야기 있잖아. 방패 타고 다니기도 하고 많은 영웅 누가 있어? 군인. 미국의 영화 가운데 막 영웅들의 이야기 있잖아, 막. 모르는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나도. 캡틴 아메리카. 자, 캡틴 아메리카. 있지? 캡틴 아메리카 뭐 방패 타고 다니도 하고 되냐? 그러듯이 막 돌아다닐 수도 있는. 그래서 뭐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맨홀 뚜껑에서 세상에 올라갔다 떨어진 모양이야. 무릎을 갖다 깨졌더라. 병원에 있어. 그 정도로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침수당했을 때는 절대 도로로 내려가거나 차라리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어. 왜? 안 보이니까. 어디에 맨홀 뚜껑이 있는지 모르잖아. 어떤 경우는 열릴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남부지방, 충청도부터 시작해서 남부지방, 저도 북쪽, 전라북도, 그저 중부 이하 지역이 상당히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비가 쏟는 거 보니까, 기상레이더를 보니까 세상에 그냥 수대로 물수대 있잖아. 그냥 대양 양수로 푸는 엄청난 물덩이가 그냥 내리는 거야. 그런 모습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 아무튼 올 여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겠어,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이상 난동이 계속될 걸 봅니다. 온난화,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여튼 한반도가 그런 어떤 지형적 위치에 있어. 찬 기온과 따뜻한 기온이 만나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중부지방 있죠? 이 지역이 상당히 비가 많은,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 농어에 좀만 올라가면 이제 북한이 완전 수해가 당하는 거죠, 그렇죠? 좀만 내려가면 이제 중부지방이, 좀만 내려가면 충청도 아니야.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비를 갖다 쏟는 그런 경향이 있다. 아무튼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자, 이 내용 이해됐죠? 그래서 사동사와 피동사의 차이점은 목적어의 유무성을 통해서 판단하라. 알겠지? 물론 약간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적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거 좀 약간
지엽적인데 혹시라도 하나 더. 팔목. 자, 문장을 봅시다. 철수는 순이에게 발목을 잡혔다. 표현이 있죠. 철수 입장에서 보면 순이에게 발목을 잡힌 바가 된 거지. 그런 거래. 그렇다면 잡히었다. 잡히었다라고 할 때, 이때 잡히었다라고 할 때, 희는 무슨 접사? 피동접사지. 그렇지? 잡힌 바 당한 거야. 근데, 선생님,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목적어가 필수 목적어인지를 확인해야 돼. 생략할 수 없는지. 철수는 순이에게 잡혔다. 되지 말이. 그러니까 꼭 발목을 업더라도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이때 목적어가 필수 목적어가 안 되지. 근데 사도문은 반드시 뭘 요구한다? 목적어를 요구한다. 그래서 비동문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목적어가 있다. 사동사, 비동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의미적으로 피동적 의미인데 목적어가 있다면 이때를 생략해봐라. 알겠어요? 그래서 검증해봐. 생략할 수 있으면 이거는 피동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됐어요? 여기까지. 자, 부정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국어의 이제 부정표현 같은 경우는 다음 같은 경우가 있죠. 다음 같은 게 있죠. 우리 국어에 문장의 구성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지. 첫 번째, 어찌하다 구문, 어떠하다 구문, 무엇이다 구문. 생각나요? 있죠. 대체로 보게 되면 우리가 어찌하다 구문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떠하다 구문이 있다. 그 다음에 무엇이다라는 구문이 있다. 어찌하다를 갖다 우리는 동사문이라고 하죠. 어떠하다는 형용사문. 무엇이다는 명사문이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동사문, 형용사문, 그 다음 뭐가 있다 같이? 명사문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동사문 같은 경우는 부정을 만들 때 뭘로 통해서 부정하면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을 통해서 부정을 만들 수 있어요. 안부정문, 못부정문. 주로 안은 무엇을 부정할 때 쓴다 하죠? 아니, 의지를 부정할 때. 자, 여러분들 보면 나 시집 안 가볼까? 뭐 할 때가 그래도 자존심이 쓰는 거야. 안 간다고 할 때 자존심이 있지. 못 가는 것은 대체적으로 뭔가 비참해지죠. 그래요. 나 시집 못 가. 뭐 때문에 애인이 없어. 뭐 때문에 돈이 없어. 뭐 때문에 뭐 할 수 있잖아. 그런 점에서 볼 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부정? 능력을 부정할 때 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안 간다, 못 간다 할 수 있죠. 이것을 긴 부정문 형태로 바꾸면 아니나 못이 부정부사로서 용언 앞에 올 때는 짧은 부정문인데 이것을 긴 부정문으로 고치면 가지 않는다, 가지 못한다가 됩니다. 가지 않는다, 가지 못한다. 됐나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떠하다입니다. 어떠하다는 뭐만 사용할 수 있냐면 안만 사용할 수 있어요. 안.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영희는 안 젊다. 영희는 안 젊다. 할 수 있죠. 이것을 긴 부정문처럼 뭐가 되죠? 젊지 않다. 안 젊다? 젊지 않다. 내가 잘못 썼어요. 영희는, 자, 형용사인 경우에 있어서 그러죠? 영희는. 내가 잘 썼네. 내가. 안 젊다. 시작. 안 젊다. 이것을 긴 부정문 치면 젊지 않다. 아시겠죠? 근데 무엇은 안 돼? 영희는 못 젊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젊다는 형용사인데 안 돼. 근데 잘못하다가 젊지 못하다. 자, 젊지 못하는 될까 안 될까? 뭐 되죠? 따라서 원래 형용사는 안 부정문을 통해서만 부정문을 만들 수 있고 못 부정문은 안 돼. 그런데 긴 부정문 형태는 허용합니다. 이때 긴 부정문을 허용하는데 이때는 뭘 나타내냐면 부정의 의미보다는 아쉬움을 나타낼 때. 뭘 나타낼 때? 좀 젊었으면 좋을 텐데 젊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 됐지요? 자, 다시 한번. 안부정문은 못부정문이나 안부정문 전부 다 각각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동사에는 대체적으로 다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을 쓸 수 있어요? 근데 형용사인 경우에 있어서는 안부정문은 되지만 뭐는 안 된다? 못부정문은 되지 않는다. 다만 긴 부정문 형태는 허용한다. 됐지요? 잘하더라. 다음 무엇이다? 명사문이 있어. 영희는 천재다. 자, 영희는 천재다. 이것에 대한 부정은 뭘까? 그렇지, 천재가 아니다. 천재가 아니다가 부정이죠. 따라서 뭐의 부정은? 이다의 부정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 국어에 있어서의 부정은 그게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세 가지. 첫 번째, 안부정문, 못부정문, 아니다 부정문이 있다. 안부정문은 동사나 형용사 다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용사인 경우는 뭐다? 안부정문은 되지만 못부정문은 되지 않는다. 다만 긴 부정문 형태, 긴 못부정문 형태로서는 될 수 있다. 그때는 부정의 의미보다는 뭘 드러낼 때? 아쉬움을 드러낼 때 쓰는 것이다. 됐지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지우고요. 또 하나 설명합시다. 안 돼? 다 쓰기 전에 선생님이 지워버렸잖아요. 또 이렇게 말하겠는데? 못 쓴 거 뭐 있어? 됐어? 아, 다행이네. 자, 이때 우리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 뭐가 있냐면, 이걸 알아둬. 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 138페이지 밑에 하단 봐봐. 날개단. 138페이지 날개단 보면 깨닫다, 이해하다, 알다, 견디다 있어 없어? 보이죠? 이런 것들은 다 뭐와 관련돼 있어? 의지와 관련돼 있어, 안 돼 있어? 의지가 있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고, 의지가 있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여러분들 다 봐봐. 오늘 수업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이 학원에 오기까지 어떤 마음을 갖고 왔어? 내가 오늘 수업하는 내용 다 이해하리라. 이런 의지를 갖고 왔겠지. 첫 시간부터 나는 이해 안 할 거야 라고 온 사람 없을 거다 말이야. 다 이해할 거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막상 수업을 전개하다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 없어? 나의 의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의지로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 말들 깨닫다, 이해하다, 알다, 견디다 의지로서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따라서 의지와 관련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부정문이 안 되는 거야. 예컨대 안 깨닫다, 안 이해하다, 안 알다 이거 안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의지와 관련된 말이 아닌 것은 안부정문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 안부정문이 안 되면 뭐가 되겠어? 못부정문이 되는 거지. 알지 못한다, 견디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가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배워볼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자, 결국 동사는 안부정문도 되고 못부정문도 되지. 안과 못에 동사는 되지. 동사. 그럼 여기를 통해서 한번 동사의 대표인 거 하나 써볼까? 가다를 갖다 해보자. 가다의 평이 감명청. 평이 감명청. 시작. 평이 감명청. 평은 뭐야 다 같이? 평서문. 은은? 의문문. 감은 시작. 감탄문. 명은 뭐지? 명령문. 청은? 청이면. 따라서 평이 감명청. 다 같이? 평이 감명청. 자, 평서문인 경우 간다, 안 간다, 못 간다 말 돼야 안 돼? 되지. 의문문 안 가느냐, 못 가느냐 돼야 안 돼? 되지. 안 가는구나, 못 가는구나 돼야 안 돼? 되지. 안 가거라, 안 가거라, 못 가거라 돼야 안 돼? 안 되지. 안 가자, 못 가자 돼야 안 돼? 안 되지. 자, 그렇다면 명령문과 청이문은 안과 못을 통해서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것을 뭔가 보충해주는 새로운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 그게 바로 뭐냐? 말다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정문의 보충법이라고 그래. 부정문의 보충법. 부정문의 보충법이다. 자, 왜 부정문의 보충법이 필요해? 명령문과 청이문은 안과 못을 통해서 부정문을 만들 수 없으니까 새로운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 거기서 적용된 게 말다다 이거지. 말다. 그래서 뭐가 될 수 있어? 가지 말하라가 되는 것이고, 청이문에 있어서는 가지 말자가 되는 거지. 좀 이게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국어에 있어서 일단 부정문의 형태는 뭐가 있다? 안부정문, 못부정문.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을 보충해 주는 게 뭐가 있다? 시작. 말다 부정문. 세 번째 뭐가 있다? 아니다 부정문. 이것만 우리 국어에서 부정문으로 취급한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말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 내본다. 1번. 나는 안 간다. 그는 가지 못했다. 세 번째. 그녀는 집에 없었다. 그녀는 집에 없었다. 너는 가지 말아라. 자, 다음 중 제시된 문장들 가운데 부정문으로 볼 수 없는 것. 몇 번? 몇 번? 그래, 3번이 있지, 3번. 없다 하니까 이게 부정문이 아니야, 이건? 있다에 대한 반대가 바로 없다지. 있다에 대한 부정은 뭐가 부정이야? 있지 않다가 부정인 거야. 부정과 반대문, 반의문 생각하면 안 돼. 있다의 반의문은 없다야. 있다의 존재에 대해서 없다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의문이야. 의미적으로 반대가 되는 거지 부정이 아니야. 있다의 부정은 있지 않다지 없다가 아니라고. 그렇게 살짝 트릭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 제시할 때 했다. 우리 국어에 부정문은 몇 가지 경우?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시작. 안부정문, 못부정문에 안과 못에 명령문과 청문은 부정을 만들 수 없으니까 말다 보충법이 있어. 거기다가 아니다 부정문. 알겠지? 큰 줄기로서는 안부정문, 못부정문, 아니다 부정문이야. 거기에 보충법 뭐가 들어간다고? 말다가 들어간다고. 됐나요? 이 경우만 부정입니다. 부정문이고 나머지 부정문이 아니야. 잘 생각하면 되겠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서 부정문의 중의성. 교재 139페이지에 그 위에 세 번째. 부정문의 중의성의 밑줄자. 자, 뭐의 중의성? 부정문의 중의성. 자, 하나의 문장을 보면 내가 떡을 안 먹었다. 자, 내가 떡을 안 먹었다. 이 말을 듣고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떡을 안 먹었다.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 그럼 누가 먹었어? 누가 먹었냐고 다른 사람이 먹었다라고 그 문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 어떤 사람은 그러면 뭘 먹었는데 네가 떡을 안 먹었어? 못 먹었어? 다른 것을 먹었다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 또 내가 떡을 안 먹었다는 말을 듣고 안 먹었으면 어쨌어? 네가 버렸니? 다른 행위를 했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똑같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 이것을 안부정문의 중의성 또는 부정문의 중의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나요? 이런 중의성을 해결하면 우리 국어는 무슨 중심 국어라고 했죠 아까? 서술어 중심 국어. 그러니까 서술어 부분의 핵심어니까 서술어 부분의 중의성을 해제해주면 대체적으로 중의성이 없어진다. 해제된다. 자, 이렇게 해서 안 먹었다. 김 부정문으로 고치면 뭐가 되죠? 시작. 먹지 않았다가 되고 이것을 중의성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된다? 먹지는 않았다. 먹지는 않았다 할 때 는을 씀으로써 중의성을 해제할 수 있다. 정리됐나요? 이렇게 해서 부정문에 뭐에 대해서 기억해둬라? 중의성에 대해서 기억해둬라. 물론 이거 외에도 내가 다음에 쉼표를 찍거나 떡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 을 대신에 보조사 는을 쓰면 강조가 되지. 그렇게 해서 중의성을 해제할 수 있긴 있어요. 하지만 거의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서술어 부분에 는을 씀으로써 보조사 는을 씀으로써 강조함으로써 중의성을 해제하는 이게 나올 때가 일반적이야. 만약에 이거에 는이 들어가 있으면 중의성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다음 중에서 중의성이 없는 걸 찾으려면 이런 걸 찾아야 돼. 그렇게 해서 해결해 두면 될 것 같아. 자, 그것만 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 교재 몇 페이지? 140페이지 봐봐. 140페이지 보면 명령문과 청의문을 부정을 만들 때는 뭐가 사용한다? 말다가 사용된다. 그래서 말다에 있어서 활용되는 내용도 기억을 좀 해두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가 무슨 표현다 같이? 부정표현. 따라서 부정표현을 어떻게 외울까? 암기법.
부정표현의 암기법. 우리 앞에 여학생 이름이 뭐였더라? 우리 1학년. 송주희? 주희? 주희 학생. 주희가 한번 이따 외우라면 외워봐. 자, 뭐가 있느냐? 그다음에 안의 동형 못능 동만 형목 기나. 알겠지? 그 다음에 명청말. 이렇게 외워두면 이렇게 되겠어요. 또 하나 더 써놔. 부중 명청말. 시작. 부중 명청말. 부중 명청말. 이렇게 써놓고 이게 뭐에 외우는 암기 방법? 부정문에 외우는 방법이야. 이 한 줄만 딱 외우면 부정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이해한 거야. 자, 내가 풀어줄게. 주의! 풀어줄게. 뭐라고? 안이동형. 안부정문은 의지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동사와 형용사를 부정한다. 못부정문은 능력부정으로서 동사만 부정하는데 형용사를 부정할 경우는 못, 긴 부정문 형태로만 나타나며 아쉬움을 나타낸다. 됐나요? 형목기나 이렇게. 그 다음에 부정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지? 부정문의 중요성, 부중. 중요성에 대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잖아. 그래서 부중 알아두라고 해. 그 다음에 명청말, 명령문과 청의문에 있어서의 부정은 말단을 활용한다. 알겠지? 그렇게 명청말, 부중 명청말. 됐나요? 중국에 명나라도 있고 청나라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부중 명청말 외우기 쉽잖아. 이렇게 해서 기억해두면 된다. 주의. 기억할 수 있겠어요? 이게 부정표현의 암기법. 다시 한번 안이동형 시작. 안이동형 못능 동만 형목기나 부중 뭐가 있다 시작. 명청말. 됐나요? 주의. 한번 해봐. 시작. 못능 동만. 그렇지? 자, 할 수 있도록 한번. 자, 우리 앞에 남학생 한번 시작. 읽어봐 그대로. 동만 기나. 한번 풀어봐. 무슨 말인가? 시작. 그렇지. 안부정문은 그렇죠. 안부정문은 의지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동사나 형용사 다 둘 다 부정할 수 있다. 무슨? 그래. 그렇지. 근데 그렇지. 그다음에 부정은 부정문의 중의성. 그다음에 명청말은 봐봐.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압축 문자를 줬으니까 그걸 활용하고 압축 문자 없는 사람 내가 뭐라고 했어? 다음 카페 재증구방 다음 카페 재증구방에 그런 내용 들어가 있어. 우리 남학생 남학생이 아니라 우리 주위 재증구방 알아요? 다음 카페 공인강도 있고 두 카페 하면 돼. 공인강 우리 여기에 공식 카페는 공인강이야.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질문도 올릴 수 있지만 거기다 질문 올리든지 아니면 다음 카페 재진구방이 있어. 내 이름 임재지잖아. 거기에다가 질문도 올릴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는 뭐 강의가 있는 게 없어요. 인강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냥 순수한 학습 자료실이야. 여러분들이 거기서 자료 갖다가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 카페 재진구방에 그거 그 압축 문자도 다 올려놨어. 또 이번에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어문 규정도 다 올려놨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외우면 길이길이 오래오래 남는다니까. 내가 지금도 고등학교 다닐 때 국사 외웠던 것 중에 이걸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있어. 대표적인 거. 을수청, 강거귀, 윤여구성. 안 잊어버리겠어. 압축 문자를 통해서 국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데 다른 것도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강거귀가 뭐겠어? 강거귀. 강거귀. 경나요? 이렇게 강거귀. 을수청, 윤여구성. 뭐겠어 이거 한번 해봐. 그렇지. 을. 청청. 청천강.
살수대처. 윤. 그 구주성 개처. 예? 됐죠? 그렇게 다 하잖아. 뭐 이런 거 다 안 해, 그렇게. 그럼 오래 간다고.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국사를 배운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잖아. 국사 공부 안 해도. 그러듯이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안 보지면 나왔다면 아니 동영 못 보면 못 논다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은 자네게 입에 안 들어갔지만 자꾸 보다 보면 독경 외우듯이 연불 외우듯이 알겠죠? 교회에서 기도문 외우듯이 쭉쭉쭉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알아두면 공부가 훨씬 잘 되겠죠? 주의 그래 안 그래? 그러지?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읽어봐. 시작. 그런 것을 하면서 내용을 떠올리라고. 알겠지? 저건 뭘 의미하지? 하면 공부가 되는 거야. 복습할 때 이 방법 중에 복습해야 오래오래 기억 남는다고. 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높임법 마지막입니다. 수업이 마무리되니까 분필도 마무리하라고. 여기 있나? 자, 마지막입니다. 높임표. 높임표이 가장 중요해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높임표.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주국 아니야?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무슨 사회에 살았지? 6.25 사회에 살았지? 6.25 사회에 따른 산업공상, 엄격한 상하 계층 사회가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발달된 것이 높임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높임법. 자, 높임법은 우리 국어에는 몇 원체계가 있냐면 3원체계가 있다. 3원체계. 그래서 주체 높임이 있다. 이것을 주체 높임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 상대죠. 얘기하지 말고 먼저 객체 높임법 쓰다. 객체 높임법.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이 있어. 따라서 우리 국어의 높임법의 체계는 그게 몇 원체계? 3원체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다. 자, 먼저 주체 높임부터. 주체 높임의 대상은 누구냐면 서술어의 주체죠. 서술어의 주체. 자, 서술의 주체를 갖다가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은 주체 높임법의 대상은 서술의 주체다. 자, 그렇다면 이 주체 높임을 갖다 형성하는 방법은 뭐냐? 형성 방법. 형성하는 방법의 가장 대표인 것은 문법 요소가 있겠죠. 문법 요소. 문법 요소로서는 대표적인 것이 높임 주격주소라서 깨서가 있어요. 깨서. 그 다음에 높임 서너머럼이 뭐가 있다? 시가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 주체 높임법.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물론 어휘 요소도 있어. 어휘 요소. 어휘 요소도 있어요. 어휘 요소. 그렇죠? 뭐 이렇게 보면 다음 같은 거. 개시다. 편찮으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있죠? 이런 말 들어가면 다 주체 높임법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휘를 통해서 또는 뭐다 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또 이런 거 말고도 뭐 어휘와 관련돼서 이해할 수 있겠죠. 간접 높임 형태로서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술에 대해서 술의 높임말이 뭐지? 약주지요. 약주. 또 집에 대해서 높임말이 뭐가 있어? 선생님은 집에 가셨다, 댁에 가셨다, 댁에 가셨다 이런 거 써야 되잖아. 이에 대해서 뭐가 있어 또? 치아가 있지. 아버지는 치아가 건강하시다 해야지. 이가 건강하시다. 어떤 사람은 이빨이 건강해. 틀려요? 이빨은 동물에게 쓰는 말이야. 가끔 말이지 치과 의사들이 나와서 자꾸 이빨 하는데 수의사가 아닌 바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객들이 오면 이빨이라고 해야 돼? 이라고 해야 돼? 이 또는 치아라고 해야지. 어른들이 오면 치아, 아유 치아가 건강하시네요. 치아 관리를 잘 해야 되네. 이렇게 해야지. 이빨 관리 잘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화시켜야 돼. 강화시켜야 돼. 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법을 갖다 공부하는 사람이든 의사를 공부하든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잘했다고 볼 수 있잖아. 그런데 따에서 보면 이 문법이 상당히 어법, 한글 맞춤법이 어려운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 틀린 것도 있고.
옛날에 그 사법고 시본 사람들 있잖아. 국어가 빠져서 이제 국어를 안 보잖아. 사법고시에 국어 시험이 없어요. 옛날에는 뭐 한국사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다 그들의 시험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안 보잖아. 사법고시 볼 때. 그런데 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민법일까? 공법일까? 아니면 뭐랄까? 형법일까? 아니면 한글 맞춤법일까? 한글 맞춤법. 나중에 다 이렇게 막 연수생들에 대상으로 시험을 봤는데 한글 맞춤법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평소 때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국어 시험, 아니 뭐 일반 시험들에서 국어가 빠지는 것 중에 거의 대표적으로 그런 오류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우리말에 대한 정책을 올바로 세우지 없다는 거. 시험이라도 있어야 공부하거든. 그래요. 너희들도 공무원 시험에 국어라도 있으니까 국어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문법에 대해서 한 번이나 생각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바꾸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죠? 예. 문화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말에 대해서 자신감 가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거든. 근데 우리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보다 못해? 외국 사람보다 우리 사람들 더 못한다니까. 외국 사람들 더 문법을 잘해. 물론 그들은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문법을 제대로 알겠지.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더 잘 알아야지. 그래요. 안 배워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술, 약주, 집택, 이치야 있죠? 이런 것들 들어가서 다 뭐 해야 되지? 높이법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따라서 아버지는 밥을 먹는 거야? 진지를 드시는 거야? 진지를 드시는 거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높이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지.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저 종류가 있을 때 여기까지 썼어요? 썼죠? 종류에 대해서. 주체대표법 종류. 여기는 거의 두 가지가 있어. 지우고. 자, 주체법 종류는 주체, 직접 높이법이 있고 주체, 간접 높이법이 있어. 주체 직접 높이면 말 그대로 주체를 직접 높이는 거겠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신문을 읽으신다. 아버지는 신문을 읽으신다. 읽다의 주체는 누구지? 아버지죠. 아버지를 직접 높이고 있죠. 주체 직접 높이법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귀가 밝으시다. 아버지는 귀가 밝으시다. 박다의 주체는 누구죠? 귀죠. 귀는 누구의 귀? 아버지의 귀죠. 됐나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해야 되겠다. 따라서 아버지는 신문을 읽으신다가 있고 아버지는 귀가 밝으신다가 있고 그래서 박다의 주체는 뭐다 같이 귀는 누구의 귀? 아버지의 귀. 따라서 주체와 관련된 것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주체 간접 높임이라고 하지. 따라서 주체 직접이 있고 뭐가 있다? 주체 간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체로 하나 더 한다면 주체 간접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죠. 아버지가 말씀이 있으셨다. 아버지는 말씀이 있으셨다. 아버지는 말씀이 있으셨다. 있으셨다라고 해야 될까? 계셨다라고 해야 될까? 자, 계시다도 있고 있으시다도 있어. 뭘 써야 맞겠어? 이거는 있으시다 써서 맞아 틀려. 말씀은 말씀인데 누구의 말씀이지? 아버지의 말씀이죠. 아버지와 관련된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직접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으시다 써야 돼. 주례 선생님의 주례 말씀이 계셨다 있으셨다? 있으셨다 써야지. 계셨다 쓰면 안 돼. 계시다는 주체 직접에 쓰는 거고 있으시다가 주체 간접에 쓰이는 거.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나왔어. 있으시다는 간접, 계시다는 직접. 됐나요? 따라서 주례 선생님의 주례 말씀이 계신다 있으신다? 있으신다 라고 해야 맞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주체 높임법에 대해서도 하나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법. 자, 객체 높임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객체 높임은 일단 높임의 대상이 뭐냐? 객체 높임의 대상은 객체어죠, 객체어. 자, 높임의 대상이 누구다? 시작. 객체어. 자, 객체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상어야. 대상이 되는 말을 객체어라고 하는데 우리 문장에서는 뭐에 해당된다? 문장에서는 부사나 목적어. 부사나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을 객체어라고 그래. 자, 부사나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을 객체 높입니다.
자, 이것에 있어서 형성 방법, 객체 높임의 형성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자, 객체 높임의 형성 방법. 형성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게 문법 요소가 있고요. 문법 요소가 있고 어휘 요소가 있어. 문법 요소에 가장 대표적인 게 깨가 있어. 높임, 부사격, 조사, 깨. 높임, 부사격, 조사, 깨가 들어가 있으면 객체 높임법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됐어요? 하나 더 뭐가 있냐? 어휘에 있어서 네 가지가 있어. 모여드배. 어휘에서는 네 가지가 있어. 그래서 못이다, 여쭈다, 들이다, 뵙다 있죠? 못이다, 여쭈다, 들이다, 뵙다. 그래서 앞자만 따서 뭐가 돼? 모여드배가 돼. 이 말만 들었다면 무슨 높임법? 객체 높임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잊지 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영희는 할머니를 모시고 갔다. 자, 만약에 할머니가 높여야 할 대상이 아니면 여기다 뭘 썼을까? 대리구를 써야 되지. 근데 대리구를 쓰지 않고 모시고를 쓴 이유는 할머니가 높임의 대상이 되겠지. 그러면 할머니는 문장성분이 뭐지? 목적어지. 그래. 자, 이것을 객체 높임법. 딱 이게 객체 높임법이라는 사실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모시고가 들어가 있으니까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영희는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자, 영희는 할머니께 뭘 드렸다? 선물을 드렸다. 만약에 드렸다. 이것을 주었다로 쓴 이유가 아닌 것은 앞에 할머니께라고 하는 부사, 이때 깨가 높임 부사격 조사지. 깨 들어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높임법? 객체 높임법이 들어간 거다라고 할 수 있죠. 호응적 관계에 있는 깨, 모여드배. 됐나요? 이렇게 해서 객체 높임법은 문장 내에서 주로 부사나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을 높이는 것을 객체 높임법. 하여튼 대체적으로 모여드배가 많이 나와. 모여드배 떴다면 무슨 높임법? 객체 높임법. 됐나요? 잘하는 게 많습니다.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상대 높임법입니다. 이 시간 끝나면 지난번에 나눴던 과제 자료 있어 없어? 있죠? 그거에 대해서 풀어주고 답 말아주고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도 과제 2가 들어갑니다. 알겠지?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단계가 있어. 지금은 비문학 기초야. 그래서 어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가. 또 하나의 짧은 문장 속에서 단락 속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낼 수 있는가. 중심 문장 속에 주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는 훈련을 하는 거야. 나중에는 실전 문제에 관해서 그런 지문이 나오겠지. 뭐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뭐 추론의 문제 같은 형태도 풀게 할 거고. 알겠어요? 그래서 연습해 갈 거야. 진도 나가는 상황 속에서 또 나오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과제를 제시해서 여러분들 평소 때 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죠? 비문학 끝나면 이제 문학도 줄 거야.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훈련해 줄 테니까. 됐죠? 뭐 나중에 뭐 시간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비문학이나 문학에 대한 단과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하겠지만 지금은 훈련하는 차원이니까 기초 이해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알겠지요? 지금은 그런 거 하면 돼. 세 번째. 상대 높임법. 상대 높임법은 자, 높임의 대상이 누구냐? 높임의 대상이 당연히 청자지, 청자. 듣는 사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사람은 다양하다, 다양하지 않다? 다양하다. 알겠지? 내가 오늘은 주임한 데가 이름을 부르기 때문인데 다음에는 좀 이렇게 해서 이름을 하나씩 알아가려고. 알겠어요? 지금 내가 그 출석부가 없어서 이름을 안 불러봤잖아. 여러분들 내 이름 알죠? 알죠? 책에도 있으니까 내 이름 알지. 그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각 개개인 내가 이름을 갖다가 아직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한 번도 안 불러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건 나의 잘못이다. 알겠어요? 근데 원래 학원에서는 결국 일반 기숙학원 아니고서는 일반 학생 학원에서는 여기 이제 접수하시는 우리 원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학생들에 대해서 뭐 부르기도 하고 출석 부르기도 하고 관리도 하니까 이름을 아는데 보통은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단과가 아니지. 일반 기본반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내가 볼 때도 이 정도의 숫자를 갖고 해서 이름을 안 부른다는 것은 내 양심도 있잖아. 안 좋아. 그냥 그래요.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개별적으로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이러는데 오늘 딱 하나 외웠잖아. 주의. 알겠어요? 오늘 이렇게 주의만 외웠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또 저쪽에서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방송을 통해서 뭐 개별적으로 이름이 들어가고 내가 주의해요 할 필요는 없겠지. 그래. 그지? 이래서 저 카메라 보고 주의해요 이건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좀 아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혹시라도 질문 올 때 알겠죠? 나는 누구예요? 라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내 이름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알겠지? 한 번도 상대방이 나한테 자기 이름을 말한 적이 없잖아. 그래 말해요. 그러게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질문 오면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말하면 내가 이름을 기억할 수 있잖아. 그러죠? 내가 출석을 부르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와서 다가와서 저 누구예요? 라고 저도 2번 이상 했는데 그 선생님이 몰라줬다 그러면 그때는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딱 한 번 살짝 뭐예요? 하고 간 지나가는데 나중에 내 이름도 몰라요? 이렇게 섭섭해하지 말고 알겠지? 네,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옛날에 뭐 50명, 60명도 그냥 그 수업하면서 내가 다 외웠던 것도 있어. 다 생각하거든. 근데 지금은 내가 이게 못했어요. 대상 청자, 시작, 청자. 자, 형성 방법이 있습니다. 자, 상대 높임의 형성 방법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잘 알아둬요. 이건 대표적입니다. 종결 어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뭘 통해서 이루어져? 종결 어미.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를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유형, 종류가 있죠. 상대 높임의 종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상대 높임법에서는 2가지가 있는데 격시체가 있고 비격시체가 있다. 격시체는 어떤 의례적이죠. 어떤 형식을 갖추고 우리가 말을 할 경우에 격식을 갖춰서 말할 경우에 격식 상대 높임법을 활용한다. 여기는 크게 4가지가 있어. 4가지인데 5가지 있었네요. 그죠? 제일 처음에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우체. 그 다음에 하게체. 그 다음에 해나체. 자, 이렇게 해서 격시체는 거기 몇 가지가 있다는 점? 4가지가 있다. 하십쇼체, 하우체, 하게체, 해라체. 비격시체에서는 그냥 상당히 어떤 의례적이지 않고 뭔가 좀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격식이 없이 허물 없이 예의를 갖추지 않고 서로 편하게 말할 때 뭘 사용한다? 비격시체를 쓰기도 하지. 그렇죠? 거기는 뭐가 있냐면 해체가 있어. 해체. 그 다음에 해요체. 해체했다 요만쯤 해요체가 되는 거야. 자, 이때 하십초체를 아주 높임이라고 그래. 아주 높임. 그 다음에 애사 높임. 애사 낮춤. 그 다음에 해라체를 아주 낮춤. 됐어? 그 다음에 해체를 두루 낮춤. 두루 낮춤이라고 하고 해요체를 두루 높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게 격시체가 있고 뭐가 있다 했지? 비격시체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상대 높임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제목에 뭐가 있어? 높임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그러면 상대 높임에 높임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주 높임, 애사 높임, 두루 높임 3가지뿐이 없어. 알겠죠? 이 나머지는 뭐다 같이? 낮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 높임법에는 2가지가 있어. 높임도 있고 뭐도 있다? 낮춤도 있어. 시험 문제를 좀 꼬여서 냈을 경우 뭐인 경우 있어? 다음 중에 상대 높임은 오직 높임만 있다. OX, X. 높임과 낮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상대 높임법은 원래 제목이 틀린 거야. 상대 높임법이라는 말은 높임만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 높임이라고 할 때는 몇 가지만 사용이 돼? 요거만 적용돼. 따라서 다음 중 높임이 적용된 걸 찾으라면 이거야. 3가지만 높임이지 이것이 들어가 있으면 높임이 아니야. 낮춤이지. 그럼 알겠죠? 앞서 얘기했던 주체 높임이랄지 객체 높임은 높임만 있는 거야. 근데 상대 높임은 높임과 뭐가 있다? 낮춤이 있어. 그러니까 용어가 원래 잘못된 거야. 그렇다면 뭐라고 해야 돼? 상대에 따라 높이는 경우도 있고 낮추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원래는 뭐라고 하냐? 상대 대우법이라고 해야 돼. 상대 대우법을 하는데 학교 문법에서 뭐라고 총책해 버렸으냐? 높임법 하니까 상대 높이면은 높임도 있지만 뭐도 있다? 낮춤도 있다는 것을 강구할 때 있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어? 다음 중 높임법이 적용된 것을 아니는 것을 찾으라 했을 때 상대 낮춤법이 적용된 것을 찾으면 안 된다고. 이거는 높임법이 적용된 게 아니라 낮춤이라는 거야. 그러면 알겠어요? 그게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원칙으로 이런 헷갈림 없으려면 뭐라고 해야 돼?
상대 대우법을 하나 놓고 높임과 낮춤으로 분리해놓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시험지 가운데 상대 높임 가운데 다음과 같이 높임법이 적용되지 않은 걸 찾으시죠. 1번 가시오, 2번 가십시오, 3번 갔어요, 4번 가게. 몇 번이야? 4번이죠. 가게는 무슨 체에 나왔지? 하계체거든. 낮춤이거든. 나머지는 높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끔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헷갈릴 수 있느냐면 높임의 등급을 물어볼 때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이때 아주 높임, 10시오 있죠? 아까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지? 종결 어밀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지? 그러니까 종결 어밀을 외워야 돼.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십시오, 씁니다. 뭐 씁니다, 십시오 할 수도 있어요. 씁니다, 십시오. 시작. 뭐가 더 편해? 십시오, 씁니다보다는 씁니다, 십시오. 시작. 씁니다, 십시오. 습십. 시작. 십습. 이렇게 오는 거야. 습십. 그 다음에 오, 시오. 오시오. 노란 부편이 있으니까. 노란 부편. 오, 시오, 소, 구려리. 오시오, 소구려리. 시작. 오, 시오, 소구려리. 자, 하계체. 개, 이, 나, 구먼, 새, 미음새. 자, 개이나 구먼새.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다 하계체. 헤라체는 다, 자, 느냐, 알아, 는구나. 자, 그래서 다자느냐, 알아는구나.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무슨 체? 헤라체. 아까 우리 국어에 문형에 있어서 평서문이다, 의문문이다, 감탄문이다, 명령문이다, 청문이 있었지? 그때 사용됐던 종결어미. 평서문, 청의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있지? 이런 종결 어미로 끝나면 뭐가 된다? 헤라체가 되는 거야. 헤라체, 헤라체. 그 다음에 해체. 해체는 일단 해체는 반말체라고 그래. 무슨 체라고 한다? 반말체. 해체는 무슨 체? 반말체. 그래서 주로 끝나는 게 뭐로 끝나면 아나 어로 끝나. 아빠 밥 먹어. 알겠지? 그러면 이놈 아빠한테 반말하지? 그럼 뭐라고 그래? 아빠 밥 먹어요. 요 붙여 안 붙여? 붙이지? 그때를 해유체라고 그래. 일단 반말체 해체했다 요만 붙여 무슨 체? 해요체. 그래서 주로 아나 어로 끝나.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하느냐? 그냥 반말할 때 뭐라고 한다 우리가? 야! 아니 이놈이 반말해?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야라고 그래. 야. 하여튼 야 형태가 되면 뭐가 된다? 시죠? 해체가 된다. 그래서 반말체 야. 그리고 야 형태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반말체 해체. 해요체는 요가 들어가면 돼. 해체했다 요만 붙이면 돼.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왜? 잘 봐봐. 실판 주먹. 씁니다 십시오. 시작. 씁니다 십시오. 오시오 소구려리. 개이나 구멈새. 다자느냐 알았는구나. 야 요. 이렇게 해두면 종결어미에 대해서 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십습. 십시오. 십습. 오시오 소구려리. 개이나 구멈새. 다자느냐 알았는구나. 야 요. 됐나요? 이렇게 외워두면 된다. 자,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하면 암기법. 주선, 개거, 상정. 주선, 개거, 상정. 직간. 주선, 개거, 상정, 직간. 개편, 주잡돌. 개편, 주잡돌. 신소, 앞가. 신소, 앞가. 그 다음에 외운다. 씁니다 십시오. 오시오 소리죠. 십습. 오시오 소리리. 개이나 구멈새. 다자느냐 알았는구나. 야 요. 이것이 암기법이야. 십습. 오시오 소구려리. 개이나 구멈새. 구먼 그다음에 미음새니까 미음새 구먼새와 뭐뭐 하구먼, 뭐뭐 함새 있지? 합쳐서 구멈새. 외울 수 있죠? 아, 뭐뭐 하구먼, 뭐뭐 함새 합쳐서 구먼. 외울 수 있잖아. 구멈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자느냐. 다자느냐. 알아는구나. 야요. 이렇게 하면 높임법에 대해서 다 외우는 거야. 자, 한 번 더 설명해 볼게. 주선개거 상정. 주체 높임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높임 서너멀 어미 C가 들어간다는 거 알겠지? 그럴 때 서너멀 어미
객체 높임은 모여듭의 어휘를 통해 아까 물론 문법 요소도 있지만 보통 어휘를 통해 많이 이루어져 모여듭의 여기다 하나 빠졌다. 개편, 주접, 직간, 개편, 주접들 신소합과 하나 빠졌어요. 모여듭의 넣어야 돼. 모여듭의. 자,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은 종결 어멸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주체 높임에는 직접 높임이 있고 간접 높임이 있는데 직접 높임에 주로 사용되는 어휘에는 계시다, 편찮으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돌아가시다 등이 있다. 주체, 간접 높임에는 주로 신체와 관련된 거나 소위를 나타내는 말, 이것은 주체 간접이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귀가 밝으시다. 신체죠? 그러잖아. 아버지는 집이 있으시다. 알겠지? 소유죠? 그럴 때 신소.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 배웠던 것이 있어. 앞존법과 가존법이라는 거야. 앞가. 자, 이거는 한번 볼까? 자, 앞존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도 있을 것 같으냐면 앞존법 교재 140페이지. 교재 140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앞존법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거기다 밑줄지. 앞존법이 있고 가는 뭐냐면 가존법이라는 거야. 앞존법이 가존법. 앞존법이나 가존법 전부 다 어디에서 적용되는 거냐면 가정에서 적용된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알겠죠? 그래서 앞존법이나 가존법은 가정에서 적용된다. 앞존법은 뭐냐? 여러분 생각해봐. 존대할 사람이야. 앞자가 누를 앞자야. 그냥 존대할 사람인데 낮추는 것을 앞존법이라고 그래. 근데 가존법은 뭐냐면 거짓 가짜야. 높이할 대상 아닌데 거짓으로 높이는 거야. 이게 가존법이라고 그래. 그런데 보면 아버지가 왔어요. 자, 아버지는 높이할 대상이야, 낮추할 대상이야? 높이할 대상이지. 내가 말하는 입장에서 보면 높이할 대상인데 듣는 청자가 더 높이할 대상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낮춘 거지. 만약에 높였다면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을 앞존법이라고 그래. 따라서 둘 다 앞존법이 됐든 가존법이 됐든 가정에서 주로 적용되는데 누굴 고려한 거야? 청자를 고려한 거야. 청자를 고려해서 높여야 할 대상을 낮추는 거고 청자를 고려해서 낮춰야 할 대상을 높이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럼 가존법 뭐냐? 이런 거죠.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손자에게 영수야, 아빠 오셨니? 영수야, 아빠 오셨니? 할아버지가 영수 손자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아빠는 누구 아빠겠어? 영수의 아빠겠지. 영수의 아빠면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되겠지. 그럼 아들을 높일 대상이 낮춰할 대상이야. 낮춰할 대상. 근데 영수의 아빠 오셨냐? 높였죠? 이유는 듣는 청자인 영수를 고려해서. 따라서 듣는 청자인 영수를 고려해서 높여할 대상을 아닌 것을 높이는 경우를 뭐라고 하고? 가존법이라고 하고. 높여할 대상을 낮추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앞존법이라고 한다. 앞존법, 가존법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가, 시작. 앞가. 자, 아까 객체 높이는 뭐가 있다? 모여듭에가 있다. 됐죠?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밖에 십습, 오시오, 소고려리, 개이나 구먼새, 다자는 알았는구나, 야요 할 때. 십습은 아주 높임, 오시오, 소고려는 에서 높임, 개이나 구먼새는 에서 낮춤, 다자느냐 알았는구는 아주 낮춤, 그 다음에 야는 반말체로서 해체, 요는 해요체, 두루 높임. 됐나요? 그래서 뭐가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 이렇게 나와. 다음 중 높임의 등급이 다른 것은 1번 다음은 상대 높임의 등급이 다른 것은 1번 내가 가리다 2번 내가 감세 3번 당신이 가구려 4번 당신이 가오. 다음 중에서 높임의 등급이 다른 것 몇 번? 가리다, 감세, 가구려, 가오 중에 높임의 등급이 다른 것. 그래서 아까 외우라는 거예요. 십습, 오시오, 소고리리. 시작. 십습, 오시오, 소고리리. 개이나 구멈새. 됐습니까? 다자느냐 알았는구나. 야요. 리, 구려, 오는 에서 높임, 하오체. 그러나 미음새. 아까 얘기했죠? 개이나 구멈새는 에사 낮춤.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결 어미에 대해서 높임의 등급이 정해진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좀 어렵지만 이걸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 이것을 지난번에 앞초 문제 나눠줬던 것에 있어 없어요? 있지? 이것만 풀어서 해칠 수 있다면 되고 여기다 하나만 더 쓴다면 하나 더 쓴다면 여기다가 야수당 써라. 야수당.
야수당. 여러 당들 있죠. 그죠? 국힘의 뭐 국민의힘이다, 뭐 더불어민주당이다, 정의당이다. 당 있지? 그런데 국어의 높임법에도 당이 있어. 대표적인 당이 무슨 당이냐면 야수당이야. 야수당. 야수당은 뭐냐면 야는 야당이란 말, 수고라는 말, 당부라는 말. 야당, 수고, 당부 있죠?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야당이란 말, 수고, 당부는 윗사람들에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 수고했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른에게는 수고란 말 써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어른에게는 당부란 말 쓰면 안 돼. 내가 아버지께 당부드릴 말 써요. 안 돼? 부탁드리라고 해야지. 부탁드린다. 당부가 아니라 부탁드려. 그 다음에 세 번째, 야단. 나는 오늘 아침에 야단 맞았어 아버지한테. 안 돼. 야단이라는 것은 야단 법석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시끄럽게 했다는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시끄럽게 했다는 말 하면 안 된다고. 내 말 이해돼요? 야단. 밖에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자리를 깔고 거기서 법회를 열었다 막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고 시끄럽겠지. 야단법석은 시끄러운 것을 야단법석이라고 그래. 그럼 아버지한테 야단 맞았다는 말은 아침부터 아버지가 나한테 시끄럽게 했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쓸 수 없어. 뭐라고 하냐? 꾸중 들었다, 걱정을 들었다, 꾸지람을 들었다라고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어른들에게 써서는 안 되는 말 뭐가 있다 시작? 야수당이 있다. 여기까지 전개해서 알아둔다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는가. 따라서 우리 국어에 높임법의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시작.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그럼 마지막 하나 테스트 할게. 아버지가 주신 물건을 아버지에게 주신 물건 할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왔습니다. 자, 아버지가 주신 물건을 할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왔습니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이 문장에는 높임법이 뭐가 적용됐을까? 아버지가 주신 물건을 할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왔습니다. 여기 적용된 높임법을 말하죠. 우리 국어의 높임법 세 가지가 있다.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 그럴 때 때에 따라서 압존법이 적용됐는지 가존법이 적용됐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가 주시다. 누가 줬다? 아버지가 물건을 주셨겠지. 그러면 주체 높임 들어가 있지? 다음 두 번째 뭐가 들어가 있다? 드리고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객체 높임법. 무슨 높임법? 문장 내에서 부사를 높이고 있지. 마지막에 씁니다를 통해서 씁니다, 쉽습니다, 있죠? 쉽시오? 씁니다 들어가면 뭘 높이는 거? 아버지, 듣는 청절 높였지. 이렇게 청절 높인 것을 상대라고 하지. 따라서 이 문장은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 모두 다 적용됐음을 알 수 있지.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 적용된 높임법이 아닌 것은 1번 주체 높임, 2번 상대 높임, 3번 객체 높임, 4번 압존법. 시작. 압존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런 개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두고요. 주성계가 상종, 직간, 개편, 주접들, 신소합과 모여듭의 십습, 오시오, 소고래리, 개인화, 구문세, 다자느냐, 알았는구나, 야, 요.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높임법에 대해서 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좀 다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시분옵사필, 시간표현, 부정표현, 그 다음에 높임표현, 사동표현, 피동표현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이 중에서 최근에 와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이 높임과 시간표현이었어. 알겠습니까? 반드시 숙지해둬야. 이거 오늘 덮어버리면 안 돼. 집에 가서 반드시 뭐하고?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바로 문장론 전체에 대한 주관평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관련된 문제도 잘 풀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일단 여기에서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거기 따라줬던 거, 지난번에 따라줬던 자료